오랜만에 친정엄마와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온 참이었어요.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고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달달한 후식을 먹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역시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며 친정엄마와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후식을 먹으러 들어간 카페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사실 그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날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최근에야 알아차리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그런 제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죠. 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고. 그제 엄마가 절 생각해서 일부러 드라이브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딸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신경 쓰여서 데리고 나오신 거였죠. 혹시 민서 때문에 그래? 엄마 나이 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더니 민서가 많이 예민하게 굴어? 엄마는 제가 딸 문제로 이런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아니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 어제 김서방한테 전화 왔어. 김서방이 왜?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물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는 별다른 눈치를 못 채시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김서방 교감 승진 심사 앞두고 있잖아. 혹시 교육청 인맥 좀 소개해줄 수 있는지 묻더라. 그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딴 여자랑 놀아나면서 태연하게 장모님께 그런 부탁을 하다니.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평생 교직에 계셨습니다. 퇴임하신 지금도 교육계에 도로 인맥을 갖추고 계셨죠. 남편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으니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제 날카로운 반응에 친정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순간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지 마. 김서방이랑 나 조만간 갈라설 거야. 순간 친정엄마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남편과 다툰 이야기도 좀처럼 하지 않은 제가 갑자기 그런 폭탄 발언을 하니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0년 넘게 잘 살아놓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김서방이랑 싸웠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는 저를 다그치지 않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반응을 보니 괜스레 감정이 북받쳤어요. 저는 잠긴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딴 여자 있어. 지방 내려가더니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다고. 정말이야? 김서방이 그랬다고? 네가 오해한 건 아니고? 아니야 엄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사진까지 찍었다고. 답답한 마음에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을 친정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차에서 내리는 장면과 장본걸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남편이 아니라 상간녀에 주목한 겁니다. 이 여자는... 왜? 엄마 아는 사람이야? 저 역시 뜻밖의 상황에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여자 직접 만나봐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러더니 엄마는 상간녀가 어디 사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저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면서 상간녀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얼추 알아낸 터였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얼결에 상간녀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끝에 어떤 기상천외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운전을 하고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20대 중반에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무엇보다 교사라는 직업에서 풍기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당시 제 주변의 또래 남자들은 대부분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었거든요.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거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거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정규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의 다른 남자들에 비해 어딘가 믿음직했어요.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건 남편의 자부심이었어요. 남편은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학생들 얘기를 할 때면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늘 열정적인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가정을 꾸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도 생겼고요. 친정엄마 역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처음 남편을 소개해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사람 됨됨이가 바로 서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법이다. 친정엄마도 평생을 중학교 교사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보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남편을 더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강한 야망과 명예욕이었죠. 보통의 교사들은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면서 크게 욕심내지 않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교감 교장까지 올라가겠다는 꿈을 공공연히 얘기했거든요. 난 그냥 평범한 교사로 끝나고 싶지 않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교육 현장을 바꿔보고 싶어. 그런 말을 할 때 남편의 눈빛은 정말 간절하고 진지했습니다. 교감, 교장, 나아가 교육감까지 꿈꾸는 야심이 정말 대단한 남자였죠.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한 후에도 일에 몰두했어요. 학교에서 맡은 과제는 무조건 1등으로 처리했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평가 지침도 꼼꼼히 챙겼어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과욕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존중했습니다.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결혼 생활이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야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어요. 목표가 있기에 늘 열정에 가득 차 있었지만 가정에는 소홀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방학 기간에도 각종 연수나 평가 준비, 연구 과제를 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나 딸아이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고는 했죠. 특히 딸아이에게 소홀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이 교사다 보니 딸아이의 학부모 상담이나 학교 발표회, 운동회 같은 일정이 대부분 남편의 학교 일정과 겹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학교 일을 택했어요. 그래서인지 딸아이는 자주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보다 학교 애들이 먼저인가 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 우리 민서 일은 아빠 대신 엄마가 갈 수 있고 엄마가 일당백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서운해하는 딸아이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제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꿈을 이해하고 뒷바라지해주는 아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물론 남편 역시 그런 저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요즘 당신이나 민서한테 너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그런 건데 뭐.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늘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 물론 말로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가족 캠핑을 갔고, 아무리 바빠도 제 생일이나 저희 부모님 생신 같은 가족 기념일은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소파와 한 몸이 돼서 잠자기 바쁘다는 다른 집 남편들과 달리 쉬는 날에도 자기 개발에 힘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 자극을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야망은 더 커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교사가 교육 현장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높은 자리에 올라야 뭐든 바꿀 수 있을 텐데.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해도 남편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죠. 교육 현장이 쉽게 바뀌지 않으니 답답해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다가 자칫 건강이라도 잃으면 어쩌나. 저로서는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전환점이 될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교육청에서 승진 심사 때 지방근무 경력이 국가 점수에 상당히 반영된다는 정보였죠. 남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지방근무를 자청했습니다. 힘든 자리를 맡아야 진짜 점수를 얻는 거지. 잘만 하면 내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 거야. 남편은 주말 저녁에 마치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가족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어요. 그동안 남편의 꿈을 늘 응원하고 존중해온 저였지만 이번에는 선뜻 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딸 때문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은 입시를 앞두고 뒤늦게 사춘기가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말에 딸아이는 뚱한 표정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서 지금 한참 중요한 시기잖아. 이런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딸이 잠든 후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반대한 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 생각까진 못했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곧 교감 심사를 앞두고 있잖아. 그래서 마냥 미룰 수가 없었어. 남편과 저는 그 일로 며칠 더 얘기를 나눴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그 과정에서 저와 딸아이에게 거듭 양해를 구했습니다. 매번 이해해달라고 해서 미안해. 이번에 교감 승진하고 나면 당신이나 민서한테 진짜 잘할게. 교감 되면 나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발령받은 곳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소도시였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사가 있었지만 남편은 소형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관사는 시설이 오래돼서 지내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당신이 주말에 내려와서 있기에도 이 편이 나을 거야. 저 역시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승진 준비를 하려면 집중할 환경이 필요한데 관사는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이니 어수선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저는 마치 이사를 가는 사람처럼 큰 가방에 짐을 쌌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밀폐 용기에 담고 속옷과 양말, 세탁된 정장 셔츠들을 빈틈없이 챙겼죠. 2-3시간 운전해서 남편이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하면 진이 쏙 빠졌어요. 운전을 하면 저도 모르게 긴장하는 스타일이라 장거리 운전은 늘 힘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짐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신이 없었어요. 기차에 버스까지 갈아타면 이동 시간이 배로 늘어나기도 했고요.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냉장고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주일 동안 남편이 대충 때운 식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상한 우유, 굳어버린 밥, 곰팡이 핀 과일들을 보면 한숨이 나왔지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마치면 곧바로 근처 마트로 향했어요. 일주일치 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반찬은 미리 해온다고 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고기는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치 먹을 걸 다 마련한 후에는 부지런히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었어요. 남자 혼자 사니 살림을 얼마나 살뜰히 챙기겠어요. 그렇게 쓸고 닦고 치우고 저녁에는 남편과 간단하게 외식을 했어요. 그제야 일주일 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늦은 밤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아이를 혼자 자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평일은 평일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딸을 챙기고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죠. 그때는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주말이 돌아오면 금요일 밤부터 이런저런 반찬을 만드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했고 가끔은 외로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가끔 혼자 맥주 한잔 할 때면 당신이나 민서가 보고 싶어. 서울에 있을 때도 민서 자는 얼굴이나 봤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멀어지니 우리 딸, 우리 마누라가 너무 보고 싶네. 저야 주말마다 내려와서 남편 얼굴을 보고 간다지만 딸은 주말에도 학원 스케줄 때문에 좀처럼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쩔 때는 몇 달 동안 서로 얼굴을 못 봤죠. 그래서인지 하루는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잠깐 올라오면 안 돼? 중요한 진학 상담이 있는데 이번엔 아빠도 와줬으면 해서. 상담 끝나고 같이 저녁 먹으면 좋잖아. 무뚝뚝한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표현은 안 해도 딸아이 역시 아빠가 보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떡하지? 이번 주 다음 주는 나도 입시 상담이 잡혀 있어서 시간을 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민서 어지간하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하루만 어떻게 뺄 수 없을까? 나도 학부모들이랑 약속을 다 잡아놓은 상태라서 정말 미안해. 결국 저는 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딸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내가 고등학생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빠는 여전하네. 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콕 와서 박혔어요. 속 깊은 우리 딸은 제가 걱정할까봐 이내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라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저나 딸아이의 서운함과는 별개로 남편의 승진 준비는 갈수록 치열해졌어요. 주말에 제가 내려가도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죠. 정책 관련 서적들을 읽고 논문을 쓰고 면접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집안일만 했어요.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1, 2년만 잘 버티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딸의 입시와 남편의 교감 심사가 겹쳐서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1, 2년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테고 그때부터는 한결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감기가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목이 아프고 온몸이 쑤시더니 수요일부터는 고열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은 못 내려갈 것 같아. 감기가 심하게 왔어. 요즘 감기 독하다는데 큰일이네. 병원은 꼭 가고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 남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 상황을 묻고 이런저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정 안 좋으면 말해. 내가 주말에 올라갈게. 하지만 심사 때문에 한창 바쁜 남편을 감기 때문에 오라가라 할 수는 없었기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문득 며칠 전 남편과 통화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김치가 다 떨어졌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해준 반찬은 다 먹었을 텐데 김치마저 떨어졌으니 한 주 동안 뭘 먹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다 결국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병원약이 효과를 발휘한 건지 열도 떨어지고 부은 목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반찬을 준비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밑반찬과 함께 김치찌개용 돼지고기와 새로 담근 김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이번엔 남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처럼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그날은 유독 차가 막혀서 점심 무렵이야 남편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려는데 마침 주차장으로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차에서 내리려던 저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옆자리에 누군가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의 여자는 편한 옷차림에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외도의 현장이었어요. 남편은 다정한 눈길로 여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자 역시 남편에게 스스럼 없이 기대며 친근감을 드러냈죠. 저는 두 사람의 엘리베이터 안으로 모습을 감출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제야 분노가 치솟았어요. 당장 남편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집안을 다 뒤엎고 그 여자에게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의 입시,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저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계속 거기 있다가는 스스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휴게소 한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넘게 살면서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저를 남편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큰 가방에 짐을 싸고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내려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오던 게 모두 헛짓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동안 내가 바보였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서울집으로 돌아와서 감정을 추스르고 있는데 늦은 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걱정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들리던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오피스텔로 들어갔으면서 말이죠. 그 생각을 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의 가식적인 행태에 치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통화를 이어갔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기 때문이죠.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만난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부부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배신감과 분노, 모멸감이 뒤섞인 상태에서 무작정 남편을 들이받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은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모든 걸 신중하게 계획하고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은 마음먹었지만 그걸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차차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 건지, 상대는 누군지, 얼마나 관계가 진전된 건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통화할 때마다 연기를 냈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남편의 안부를 물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눈치챈 걸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당신 요즘 목소리가 밝네.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당신한테 근사한 선물 하나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태평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그러던 저의 친정엄마에게 교육청 인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결에 튀어나온 말이었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상간녀와 남편의 사진을 보자마자 상간녀를 직접 만나야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말입니다. 친정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운전대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오해라면 오해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사실을 확실히 해야지. 이런 일은 미적거리면 더 복잡해져. 결국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사태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는데 엄마에게라도 털어놓으니 속이 좀 편했어요.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인데 설마 경험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간녀가 일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으면서 상간녀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아놨거든요. 상간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저녁 무렵에 도착해서인지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나둘 학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맞은편에 서서 상간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막상 이 자리까지 오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곧 그 여자를 직접 마주하게 될 텐데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먼저 올라올지 아니면 의외로 담담할지 저 자신도 예측이 가지 않았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학원 출입구를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여자 맞니?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 여자가 맞다고 답했어요.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뒤늦게 나온 터라 학원 주변은 한산했어요. 친정엄마는 망설임 없이 여자에게 다가갔고 저는 얼른 그 뒤를 따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앞을 막아서자 상간녀는 당황하며 저희 둘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앞을 막아섰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친정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상간녀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아본 것처럼 눈이 커지더니 순간 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얼떨떨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친정엄마와 이 여자 사이에 대체 무슨 인연이 있는 건지 좀처럼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엄마를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친정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따스함이 배어나왔습니다. 맞구나, 정민이.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카페로 가자. 친정엄마의 제안으로 저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남편의 외도 상대를 만나러 온 건데 갑자기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되다니요. 카페에 앉아서도 친정엄마와 상간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꿈 같은 재회에 실감이 안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바로 엄마의 제자였어요. 한번 찾아뵈려고 학교에 갔었는데 그 사이 학교를 옮기셨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여태 살았네요. 상간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눈물이 다시 맺혔어요. 친정엄마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면 됐어. 그간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다. 친정엄마는 상간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단순한 사제지간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섣부르게 낄 분위기는 아니어서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봤습니다. 상간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학생이던 때를 회상했어요. 상간녀가 중학생이던 시절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에 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걸핏하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상간녀에게까지 화풀이를 할 때가 많았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간녀에게 집은 공포의 공간이었죠. 집에 가는 게 무서워서 학교에 최대한 늦게까지 남아있고는 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가라고 할 때까지요.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도 늘 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고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불안에 떨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그래서인지 경찰에 신고해도 집안일이라며 그냥 돌아갈 때가 많았어요. 상황이 그러니 저희 엄마도 그냥 참고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상간녀는 점차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공부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었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은 그런 상간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달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을 맡고는 내내 상간녀를 주시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행동에 나서셨죠.
정민아, 혹시 부모님 두 분 다 지금 집에 계시니? 선생님이 좀 배웠으면 해서 가정 상담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갑작스런 엄마의 제안에 처음엔 상간녀도 당황했다고 해요. 그러다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간녀는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상간녀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계셨다고 해요. 막 폭력을 휘두르려는 찰나에 저희 엄마가 갑작스레 방문하자 다짜고짜 화부터 냈다고 해요. 뭡니까? 선생이면 다예요? 이렇게 예고도 없이 남의 집에 막 쳐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미리 연락을 못 드린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찾아오게 됐어요. 상간녀의 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도 친정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애써도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쉽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 정민이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두 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엄마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내는 상간녀 아버지의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 하실 말씀을 모두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상간녀의 아버지는 친정엄마의 방문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어머니는 달라졌다고 해요. 그날 선생님 가시고 나서 저희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동안 아무도 집안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나만 참고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내 딸 인생을 망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결국 상간녀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도 선생님이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변호사도 소개해 주시고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명색이 선생인데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지. 그렇게 상간녀 부모는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됐고 상간녀는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아빠가 집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부터 상간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을 되찾았고 또래들처럼 밝아졌죠. 그렇게 상간녀가 변하니 친구들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해서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엄마가 곧바로 일을 시작하셨지만 월급이 많지 않으니 학원은커녕 문제집 한 권 사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웃음을 되찾은 상간녀는 공부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손을 놓고 있어서인지 뒤처진 진도를 따라잡는 게 벅찼다고 해요. 그때 친정엄마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교사형 문제집도 가져다 주시고 학습 자료도 챙겨주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런 친정엄마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상간녀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뒤처진 진도를 따라잡으면서 조금씩 성적이 올랐다고 해요. 늘 하위권에 머물던 상간녀가 중학교 2학년을 마친 무렵엔 중위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공부에 재미를 느낀 상간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도 학업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비싼 학원에 가는 대신 공공도서관에서 무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고 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합격 소식을 듣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대학생이 될 수 있다니 선생님을 만나기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금처럼 강사로 일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뒤늦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인데 동시에 친정엄마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제자이기도 했으니 감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친정엄마가 제 복잡한 표정을 보시고는 천천히 본론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상간녀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상간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사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저한테 분명 미혼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딸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보세요. 결혼했고 딸도 있는 남자예요. 고등학생 딸이 있다고요. 사진을 본 상간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상간녀는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도 정말 몰랐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입시 관련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어요. 학원 강사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거든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는데 혼자 살고 있다. 학교 일만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셔서 당연히 싱글이신 줄 알았어요. 그 후에 그분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가까워지게 됐어요. 상간녀는 교감 승진을 목표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남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전혀 몰랐어요. 상간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 까맣게 속은 거죠. 친정엄마 역시 착잡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럴 애가 아니지. 너도 피해자로구나.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은인인데 그 따님께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선생님. 상간녀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동시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믿고 남편의 꿈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헌신과 믿음을 철저히 배신했어요. 더욱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상간녀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대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면 상간녀에게도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겠지만 완전히 속고 만난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친정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정에서도 거짓말, 밖에서도 거짓말. 이런 사람이 교육자라니. 아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교감이나 교장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마침 남편은 교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죠. 상간녀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미 남편을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상간녀와 함께 있을 때 동료 교사들이 이번엔 확실하다며 축하 전화를 자주 걸어왔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제 희생과 배려를 철저히 배신하고 원하는 걸 다 취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식적인 모습에 깜짝 속았지만 이대로 세상까지 속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이죠. 상간녀도 제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어요. 상간녀는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곧바로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남편의 실체를 알렸어요.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모범적인 교사인 척 하셨는지 아시죠? 저도 그 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을 속이고 저까지 기만한 이중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상간녀의 이런 증언에 동료 교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평소 남편을 존경하던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그동안 수집해둔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교육청과 학교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이 나눈 은밀한 메시지들, 통화 기록까지 전부 다요. 이 역시 상간녀가 도와준 덕분에 수월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남편의 교감 승진 심사는 즉각 보류되었고 결국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남편에게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사실상 교사로서의 커리어는 완전히 끝장난 거였죠. 한순간에 체면과 명예, 그리고 평생의 야망이 모두 무너져 내리자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뒤늦게 저에게 매달리며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여보,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야 모든 걸 잃으니까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평생 헌신한 나를 그렇게 배신해놓고?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원하면 당신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게. 나 다 잃었잖아. 당신이랑 민서마저 떠나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거야. 나랑 민서를 먼저 저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남편에겐 차갑게 말했지만 딸아이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아이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혼을 강행할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고심하다가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근데 아무래도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마음에 걸리네. 저로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딸은 제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엄마, 바람 피운 사람이랑 참고 사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가 또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엄마는 아빠 욕심 때문에 평생 희생했잖아.
주말마다 반찬해서 나르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그런데 아빠는 뭘 했어? 고마워하기는커녕 엄마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피운 거잖아. 엄마,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살아. 더는 희생하지 마.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속상하면서도 동시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거든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올바르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까지 이렇게 나오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의 규칙 사유가 명백했기에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저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내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다행히 딸아이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버텨냈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제 딸이지만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딸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젠 아닙니다. 100세 인생이라잖아요. 아직 제 나이 50도 안 됐으니 앞으로 남은 생은 오직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힘차게 새 출발을 한 저에게 작은 응원의 말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